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바로 독일의 위대한 고전학자 베르너 예거가 쓴 데모스테네스입니다. 보통 한 인물의 일대기라고 하면 그 사람의 영웅적인 면모를 쭉 따라가기 마련인데 이 책은 좀 달라요.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위인을 다루는 걸 넘어서요. 어쩌면 몰락해가는 거대한 문명, 바로 그 그리스의 마지막 불꽃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온몸을 던졌던 한 정치가의 처절한 투쟁기라고 할 수 있죠. 그가 대체 어떤 세상에서 태어났길래 또 어떤 혹독한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길래 그런 위대한 정치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뿌리, 그 기원을 우리가 함께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고대 그리스 문명의 도덕적, 정신적 본성에 대한 전례 없는 폭력행위. 이게 바로 베르너 예거가 묘사한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데모스테네스가 눈을 뜬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었다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어제의 상식은 오늘은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요,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바로 그 혼돈의 용광로 속에서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이 빚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그리스 세계 전체가 어떤 위기에 빠져 있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데모스테네스라는 한 소년이 겪어야 했던 개인적인 시련은 또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수사학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손에 쥐게 되었는지, 말 그대로 언어의 장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정치 무대로 민중을 위한 고소인으로 서기까지, 이 흥미진진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먼저 그가 태어난 세상, 기원전 4세기 그리스라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보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정말 길고 지독한 전쟁이었죠. 이 전쟁이 딱 끝났을 때 그리스는요,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테네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둥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기둥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거대한 공백 상태. 어제까지 믿었던 진리가 오늘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뭘 믿고 따라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안개 같은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시의 혼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기원전 404년, 드디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나요. 아테네가 무너지고 스파르타가 우리가 그리스의 해방자다 하고 등장하죠. 근데 웬걸요, 아테네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가 된 거예요. 심지어 숙적인 페르시아한테 돈을 빌려서 같은 그리스인들을 억압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죠. 당연히 모두가 등을 돌립니다. 그러다 기원전 371년 레오크트라 전투에서 테베가 스파르타를 꺾으면서 잠깐 패권을 쥐는가 싶더니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아테네도 예전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제2차 아테네 동맹을 만들긴 했는데 예전 같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권력이 흔들리는 끊임없는 내전의 소용돌이, 그게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전쟁이 많았다,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위기였어요. 바로 그리스 문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폴리스, 즉 도시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폴리스는 그냥 우리가 사는 도시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건 곧 자기 자신이었고 삶의 방식이자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바로 이 자부심으로 수백 년을 살아왔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정신적인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위기 속에서 이제 아주 작은 한 개인의 삶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소년 데모스테네스죠. 만약에 이 시대의 혼돈이 그를 둘러싼 차갑고 혹독한 세상이었다면 그가 개인적으로 겪어야 했던 비극은 그의 내면을 강철처럼 단련시킨 뜨거운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14탈란트.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요, 요즘 가치로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당시 아테네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어요. 웬만한 가문이 몇 대에 걸쳐서나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엄청난 유산이 어린 데모스테네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데모스테네스가 겨우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 바로 자신의 조카 2명과 절친한 친구 1명에게 어린 아들, 딸과 그 막대한 재산을 맡겼죠. 내 아이들을 잘 부탁하네. 하지만 이 3명의 후견인들은 그 믿음을 아주 처참하게 배신합니다. 조직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7살에 아버지를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장 믿었던 친척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게 된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겁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아주 약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혹시나 아들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했죠. 다른 아테네 소년들처럼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막았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소년 데모스테네스는 바깥 세상 대신 집안에서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혼자서 조용히 책에 파묻혀 지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육체적인 약점과 사회적인 고립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가장 큰 강점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정신을, 그의 지성을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벼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의 무기는 칼이나 창이 아니라 바로 그의 머리와 혀가 될 운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습니다. 아테네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데모스테네스가 한 첫 번째 일은 바로 자신을 배신했던 그 후견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의 인생 첫 번째 전투는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법정이었던 거죠.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자신의 권리, 자신의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국가 전체를 변호하게 될 위대한 정치가의 모든 것은 바로 이 개인적인 소송이라는 훈련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힘없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법정 싸움을 준비하면서 데모스테네스가 선택한 궁극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수사학이죠. 당시 아테네에서 권력을 쥐고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돈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기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군중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고도로 정교해진 하나의 예술이자 과학의 경지에 이른 것이었죠.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푸식하고 기하적 의식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영혼을 이끄는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시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 욕망, 두려움 같은 아주 깊은 내면까지 파고들어서 그 영혼 자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당시 수사학이 도달한 경지였습니다. 거의 심리학에 가까운 무서운 힘을 가진 기술이었던 거죠. 물론 당시 아테네에 데모스테네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소크라테스라는 또 다른 수사학의 거장이 있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소크라테스에게 연설문은 그 자체로 완벽하게 조각된 예술 작품 같은 거였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롭죠. 하지만 데모스테네스는 좀 달랐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문장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어요. 사람들을 설득하고 분노하게 하고 마침내 행동하게 만드는 도구. 그래서 그의 말 속에는 화려한 예술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뜨거운 의지와 누구로 반박할 수 없는 차가운 논리가 함께 꿈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데모스테네스는 이 무시무시한 영혼을 이끄는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연마했을까요? 먹고 살 길도 찾아야 했고 동시에 실전 경험도 쌓아야 했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직업이 바로 로고그라포스, 우리말로 하면 연설문 작성가입니다. 이 로고그라포스라는 직업이 아주 재밌습니다. 고대 아테네 법정에는 지금처럼 변호사가 따로 없었어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직접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해야 했거든요. 근데 다들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법도 잘 모르고. 바로 그럴 때 찾아가는 사람이 로고그라포스였습니다. 의뢰인을 만나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법정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논리로 주장해야 할지 연설문을 대신 써주는 거죠. 심지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제스처로 말해야 하는지 연기 지도까지 해줬다고 해요. 작가이자 변호사이자 연기 코치였던 셈이죠.
데모스테네스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기술을 익히는 최고의 실전 훈련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그라포스에게 필요한 최고의 기술을 에토포에이아, 즉 성격묘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연설문을 쓰는 작가 자신은 완전히 사라지고 의뢰인,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뢰인이 억울한 농부면 정말 순박하고 어수룩한 농부의 목소리로, 거친 뱃사람이면 투박하지만 진솔한 뱃사람의 목소리로 글을 써야 했죠. 그 사람의 생각, 말투, 감정까지 완전히 빙의하는 겁니다. 마치 메소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요. 늘 연극을 보며 살았던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의 호소가 논리적인 주장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먹혀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웅변가로 손꼽히는 데모스테네스에게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즉흥 연설에 끔찍하게 약했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면 얼굴이 새하얘지면서 말을 더듬었다고 해요. 훗날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 앞에 사절로 갔을 때 연설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망신을 당한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하지만 바로 이 약점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완벽한 논리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고그라포스로 일하는 동안에는 대중 앞에 직접 나설 필요가 없었으니 그 압박감 없이 자신의 기술을 완벽하게 갈고 닦을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마쿠에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만들어주던 언어의 장인 데모스테니스는 이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필 작가에 머무르지 않기로 한 거죠. 이제 그는 무대의 전면으로 나섭니다. 아테네라는 국가 전체를 변호하고 국가의 이름으로 썩어빠진 권력을 고발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아니, 그냥 돈 받고 글 써주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국가의 지도자를 꿈꾸게 된 걸까요? 그가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 때의 아테네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제2차 해상 동맹마저 무너지면서 아주 깊은 무력감과 정치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의 눈에는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의 재산을 갉아먹던 그 후견인들처럼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아테네라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뒤에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결심한 거죠. 이 책에서는 당시의 정치를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복잡한 체스 게임 같았다는 거죠. 칼리스트라투스 같은 당대 노련한 정치가들은요, 국가 간의 관계를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힘의 논리로 봤습니다. 도덕이나 명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철저한 계산과 실리만이 존재하는 거죠. 데모스테네스가 뛰어든 정치판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냉혹하고 복잡한 체스판 같은 정치 세계에서 신인 데모스테네스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을까요? 그의 화려한 정치 데뷔 무대는 놀랍게도 그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 바로 법정이었습니다. 그가 맡았던 3건의 아주 중요한 국가 재판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법을 무기 삼아 거대한 부패 권력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는지 그 첫 번째 전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의 첫 상대는 안드로티온, 티모크라테스, 그리고 렙티네스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3사건은 겉보기에는 다 다른 사건 같지만 사실 하나의 공통된 맥락이 있어요. 데모스테네스는 권력을 남용해서 불법적인 명예를 얻으려 하거나 안드로티온, 빚진 동료들을 빼내주려고 편법적인 법을 만들거나 티모크라테스,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혜택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법, 렙티네스에 맞서 싸웠습니다. 즉, 그의 눈에 부당하고 부패했으며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모든 것에 정면으로 맞선 겁니다. 특히 안드로티온의 재판에서 했던 이 연설은 정말 압권입니다. 들어보세요.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자기 아내가 보는 앞에서 체포를 피하려고 지붕 위로 도망치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그는 이 사건을 그냥 세금 징수가 과도했다는 식의 법적인 문제로만 다루지 않았어요. 이건 자유로운 아테네 시민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규정한 겁니다. 한 가장이 가족 앞에서 겪는 그 굴욕적인 장면을 배심원들의 눈앞에 그림처럼 펼쳐봄으로써 그들의 이성이 아니라
가슴에 직접 불을 붙인 거죠. 법 조항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이게 바로 데모스테네스의 진짜 무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데모스테네스는 아테네의 법정이라는 한정된 무대 위에서 부패한 정치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자신의 가치를 그리고 언어의 힘을 똑똑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아테네 내부의 좀도둑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거대한 위협, 그리스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폭풍이 북쪽에서부터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죠. 과연 그의 날카로운 혀와 뜨거운 심장이 막강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가 이끄는 강철 군대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투쟁의 서막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한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완성된 정치가 불멸의 연설가 데모스테네스가 아니에요. 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혹독했던 청년 시절의 시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나약했던 한 소년의 목소리가 아테네의 운명을 짊어질 만큼 단단해질 수 있었는지 그 치열했던 단련의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테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 그대로 거인들의 도시였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큰 상처를 딛고 제2차 아테네 동맹을 이끌면서 다시 한번 부활을 꿈꾸던 그런 시기였죠. 당연히 정치 무대나 법정에는요, 아주 화려한 경력과 사람들을 압도하는 목소리를 가진 인물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거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은 항상 그런 거인들의 손에서만 만들어지는 걸까? 하고 말이죠. 때로는 가장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존재가 시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데모스테네스처럼요. 그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위태로운 유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인생을 뒤흔든 첫 번째 시련이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족에게서 시작됐다는 게 말이에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막대한 부를 물려받았지만 그걸 제대로 손에 쥐어보기도 전에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데모스테네스가 겨우 7살,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5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정말 어린 나이죠. 아버지는 무기랑 가구를 만드는 공장을 여러 개나 소유했던 상당한 자산가였어요. 그래서 유언을 통해서 이 두 어린 자녀와 어마어마한 재산을 3명의 후견인에게 맡깁니다. 어떻게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유언은 데모스테네스의 유년기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그가 겪어야 했던 재산상의 손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당시 아테네에서도 정말 손에 꼽히는 수준이었는데 후견인들의 손을 거치면서 그 가치가 글쎄요, 거의 휴지 조각이 될 정도로 줄어들고 맙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적혀있던 그 3명의 후견인은 아버지의 조카였던 아포보스와 데모폰, 그리고 오랜 친구였던 테리피데스였습니다. 이 3사람이요,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혈연과 우정으로 맺어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이 가장 끔찍한 배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들은 어린 데모스테네스 남매를 보호하고 재산을 잘 관리해주기는커녕 자기들 배리에 채우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유산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착취였던 겁니다. 이런 끔찍한 배신 속에서 데모스테네스의 유년기는 어땠을까요? 고립과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몸이 좀 약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다른 아테네 소년들처럼 체육관에 가서 어울리는 걸 극도로 꺼렸다고 해요. 그 결과 그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대신에 집에서 혼자 책만 파고드는 좀 조숙한 소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이 평범한 어린 시절의 즐거움은 앗아갔겠지만 어쩌면 그에게 내면을 깊이 파고드는 힘과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길러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데모스테네스의 인생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소년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이 법정 투쟁은요, 단순히 돈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훗날 아테네를 뒤흔들게 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설득의 기술을 연마하는 아주 혹독한 실전 훈련장이 되었죠. 그런데 정의를 향한 길은 정말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가 성년이 되어서 소송을 딱 제기하고도 바로 법정에 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테네 청년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했던 2년간의 군 복무 기간 동안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꼬박 2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20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로 후견인들의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겁니다. 10년이 넘는 착취와 이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은 그의 인내심과 복수심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후견인 아포보스가 얼마나 교활하게 법을 이용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천천히 뜯어보죠.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속임수를 씁니다. 데모스테네스가 소송에서 이길 것 같으니까 아포보스가 부유한 동업자 오네토르랑 짜고 재산을 빼돌리려고 해요. 첫 단계, 위장 이혼입니다. 자기 재산을 아내의 지참금 문제랑 엮어서 데모스테네스가 손댈 수 없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자, 그리고 다음 단계. 이번엔 오네토르가 채권자인 척 나타나서 아포보스의 땅을 압류해 버립니다. 명분은 내 여동생이 지참금을 돌려받기 위한 담보라는 거였죠. 하지만 젊은 데모스테네스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이 지참금이라는 게 실제로는 오고 간 적이 없다는 사실, 즉 이 모든 게 사기극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가 맞서 싸워야 했던 건 이렇게 교묘하고 부도덕한 법률의 거미줄이었던 겁니다.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데모스테네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심지어 좀 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청년의 내면에 와, 정말 강철 같은 의지가 숨어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법정에서 그는 차분했지만 아주 집요하게 사실관계를 파고들었고 젊은 나이답지 않은 성숙하고 절제된 열정은 배심원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소년의 억울한 사연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를 가진 한 시민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던 거죠.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이 치열한 법정 투쟁은요, 데모스테네스에게 아주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갈고 닦은 법률 지식과 설득의 기술, 바로 이게 그의 첫 번째 직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전문 연설문 작가, 로고그라포스입니다. 로고그라포스라는 직업 좀 생소하시죠? 이건 고대 아테네 법률 시스템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전문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자기 사건을 직접 변론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법률 지식이나 말솜씨가 부족한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겠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문을 대신 써주는 직업이 로고그라포스였습니다. 데모스테네스의 스승이었던 이사이오스도 당대 최고의 로고그라포스 중 한 명이었죠. 당시 아테네에는 이소크라테스라는 거장이 있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얼마나 달랐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소크라테스의 문장은 그 자체로 완벽한 예술 작품을 지향했어요. 아주 장엄하고 학문적인 스타일이었죠. 독자의 지성에 호소하는 글이었습니다. 반면에 데모스테네스의 문장은 훨씬 더 실용적이었어요. 그는 문장을 예술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건에서 이기기 위한 아주 역동적이고 심리적인 접근, 즉 감정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던 겁니다. 로고그라포스의 세계는 그냥 글만 잘 써서는 안 됐어요. 인간 심리에 대한 아주 깊은 탐구가 필요한 영역이었습니다. 작가는 철저하게 익명의 그림자가 되어야 했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목소리를 창조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인격, 사회적 지위, 처한 상황에 완벽하게 빙의해서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쓴 것처럼 느껴지는 연설문을 만들어내야 했죠. 이건 정말 고도의 심리 분석과 연기력이 필요한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바로 그 핵심 기술을 에토포이아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캐릭터 빌딩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극작가가 무대 위에 등장인물을 창조하는 것처럼 말이죠. 로고그라포스는 의뢰인이 정직한 농부인지, 교활한 상인인지, 억울한 시민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투와 단어, 논리를 구사해야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사건의 논리뿐만 아니라 연설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신뢰나 연민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열쇠였던 겁니다. 자, 데모스테네스가 이 에토포이아 기술을 얼마나 잘 썼는지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르미온이라는 사람의 사건인데요.
이 연설에서 데모스테네스는 자기 의뢰인인 포르미온을 아주 동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지만 성실하게 노력해서 자유를 얻고 성공한 은행가가 된 아주 존경받을 만한 자수성가형 인물로 그려지죠. 반면에 그를 고소한 의붓아들 아폴로도로스는 은혜도 모르는 탐욕스러운 악인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몇 년 뒤에 데모스테네스가 이번에는 정반대 입장에 있던 아폴로도로스를 위해서 연설문을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 그토록 존경받던 사업가 포르미온의 모습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그는 제대로 된 말도 못하는 야만인 출신의 사기꾼이 되고 이전에 악인이었던 아폴로도로스는 고귀하고 억울한 피해자로 그려집니다. 같은 인물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한 작가가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양쪽 모두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변호할 수 있을까요? 이건 데모스테네스가 얼마나 뛰어난 심리 묘사와 논리 구성의 대가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 로고그라푸스라는 직업이 가진 도덕적 모호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진실이 뭐든 간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이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훗날 그가 정치 무대에서 적과 동지를 규정하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연마하는 그야말로 인간 심리에 대한 최고의 훈련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데모스테네스가 개인적인 복수와 직업적인 성공을 거두는 동안 그가 살고 있던 도시 아테네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시대가 새로운 목소리를 아주 절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4세기 중반의 아테네는 정말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제2차 아테네 동맹은 동맹국들의 반란으로 사실상 와해되었고요. 북쪽에 있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들은 신흥 강국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에게 차례차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힘과 영향력은 급격히 약해지고 있었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할 뿐 이 거대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말 그대로 기존의 정치 체제는 완전히 신뢰를 잃었고 리더십은 붕괴했습니다. 아테네에는 거대한 공백이 생겨난 거죠. 시민들은 무능한 지도자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법정에서 단련된 데모스테네스가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처음부터 민회에 딱 나타나서 외교 정책을 논하는 그런 거물급 정치인으로 데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무대, 바로 법정을 활용해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어요. 중요한 국가 재판에 참여하면서 자기 이름을 알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쓴 거죠. 그의 첫 정치적 타겟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안드로티온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세금 징수 방식으로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정치인이었어요. 데모스테네스는 그의 불법적인 행위를 고발하는 연설문을 작성해서 정치 무대에 조심스럽게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문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는 세법 조항이 어떻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따분하게 늘어놓지 않았어요. 대신에 사람들 머릿속에 아주 생생한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세금 징수관의 강압적인 방문이 한 개인의 존엄성, 한 가정을 어떻게 무참히 짓밟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죠. 이렇게 추상적인 법률 문제를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분노할 수 있는 인권 문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그의 다음 타겟은 티모크라테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안드로티온의 동료였는데요. 아주 교묘한 법안 하나를 제안합니다. 바로 국가에 빚을 진 사람들이 보석금을 내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법안이었죠.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법안의 진짜 목적은 안드로티온처럼 공금을 횡령한 부패한 관리들에게 법적인 털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더 큰 비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했는지 알 수 있어요. 안드로티온과 그의 무리들이 이집트 상선에서 나온 포상금을 자기들끼리 꿀꺽한 겁니다. 이게 발각돼서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니까 그 벌금을 안 매려고 티모크라테스를 통해 아예 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데모스테네스는 바로 이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가난한 시민들에게는 몇 드라크마 안 되는 세금 때문에 그렇게 가혹하게 굴면서 정작 자신들은 엄청난 공금을 횡령하고도 빠져나가려 한다고 맹렬히 비판한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초기 정치 연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연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렙티네스 법안에 대한 반박 연설인데요. 렙티네스라는 사람이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과거에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인물에게 줬던 모든 명예로운 세금 면제 혜택을 없애버리자, 이런 법안을 제출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렙티네스는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즉, 현실적인 실리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데모스테네스는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아테네의 명예와 정신의 문제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국가가 한 번 한 약속, 특히 카브리아스 같은 위대한 영웅에게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작처럼 버린다면 당장 돈 몇 푼은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아테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신뢰와 명예를 영원히 잃게 될 거라고 주장했죠. 이 마지막 인용문에서 우리는 데모스테네스의 성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상대를 맹렬히 공격하던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는 이 연설에서 격정적인 비난 대신에 아주 품위 있고 인간적이며 철학적인 어조로 아테네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파합니다. 이건 그가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서 국가의 영혼을 고민하는 사상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개인적인 투쟁에서 시작해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고발하고 마침내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를 옹호하게 이른 데모스테네스. 그는 이제 법이라는 무기를 완벽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위협적인 적,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라는 거대한 정치적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 날카로운 무기로 무너져가는 아테네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베르너 예거의 명저 데모스테네스입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데모스테네스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일생을 쭉 따라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개인이 시대의 거대한 파도와 어떻게 부딪히고 또 상호작용하면서 자신만의 정치 철학을 완성해 나가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죠. 말하자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소명을 하나로 묶어내고 또 무너져가는 공동체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야말로 처절하게 분투했는가, 그 과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정말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역사적 공백을 채울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 공백이라는 건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가 힘을 잃고 와르르 무너지면서 새로운 힘이 막 떠오르는 그런 혼돈의 시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던 두 명의 거인이 있었던 겁니다. 한 명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가치, 그 위대한 정신을 한 몸에 구현했던 데모스테네스고요. 다른 한 명은 북방의 그 끝없는 혼돈을 힘으로 잠재우고 강력한 군주국가라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던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였죠. 이건 단순히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 뭐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대 군주제, 폴리스라는 도시국가의 이상과 제국이라는 새로운 현실, 이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장대한 서사시인 셈이죠. 자, 그럼 먼저 필리포스라는 거인이 등장하기 전의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가 발을 딛고 일어섰던 땅, 마케도니아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당시 아테네 사람들한테 마케도니아라는 이름은 글쎄요, 아마 저기 북쪽에 그 맨날 시끄러운 동네? 뭐 이 정도 느낌이었을 겁니다. 미개하고 늘 분열돼 있고 자기들끼리 왕위 다툼하느라 정신없는 골칫거리, 딱 그 정도로만 여겼죠. 아테네의 패권에 감히 도전할 만한 상대로는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르너 예거가 묘사한 필리포스 이전 마케도니아의 모습입니다. 왕위를 둘러싼 찬탈과 피비린내는 싸움의 현장. 이야, 정말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왕이 암살당하는 건 뭐 거의 일상다반사였고요. 왕자들, 삼촌들, 사촌들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아기다툼을 벌였습니다.
국가라는 게 하나의 단단한 실체라기보다는 힘센 귀족 가문들이 그냥 느슨하게 모여있는 연합체에 가까웠어요. 그러니 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마다 나라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죠. 안으로는 이렇게 찢어져 있었고 밖으로는 끊임없이 이웃나라들의 침략에 시달리는 그야말로 동네북 신세였습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쭉 훑어보시죠. 수십 년 동안 마케도니아는요, 이 국지 정치판에서 주체적인 플레이어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세력 다툼을 벌이면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리저리 눈치 보고 끌려다니는 약소국, 그러니까 체스판 위에 말이었지 체스를 두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서쪽에서 일리리아라는 강력한 부족이 쳐들어오면 동쪽에 있는 부자 도시 올린토스한테 가서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고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근데 이번엔 또 올린토스가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마케도니아를 위협하니까 남쪽에 있는 스파르타 뒤에 숨어서 올린토스를 견제해달라고 부탁해야 했죠. 심지어 테살리아에서 이아손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북부 그리스 전체를 호령할 때는 그냥 그 밑에 복속해야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랬으니 아테네가 마케도니아를 약잡아본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테네의 영향력을 북쪽으로 뻗어나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꽤 쓸모있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혼돈과 나약함의 한복판에서 역사가 한 명을 무대 위로 딱 불러 세웁니다. 바로 필리포스 2세죠. 이 책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필리포스를 그냥 나쁜 놈, 탐욕스러운 정복자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분열된 국가라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 통일과 안정이라는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낼 능력을 갖춘 시대를 읽는 천재적인 전략가로 그려져요. 그는 혼돈을 보고 한숨 쉰 게 아니라 이게 기회구나 하고 그걸로 새로운 판을 짜버린 인물이었던 거죠. 예거는 필리포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재에 가까운 에너지의 소유자. 정말 흥미로운 평가 아닌가요? 이게 그냥 똑똑하다, 용감하다 이런 말이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에너지라는 표현은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그의 존재 자체가 주변의 모든 걸 빨아들여서 변화시키는 거대한 동력이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는 정말 지칠 줄 모르는 활동력으로 외교, 전쟁, 내정개혁을 동시에 밀어붙였고 그의 비전과 의지는 콩가루 같던 마케도니아 전체를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이루어낸 변화의 속도와 규모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형이 전사하고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섭정을 맡아서 이 혼란을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왕위를 노리던 수많은 경쟁자들을 무력과 계략으로 순식간에 제거해버리고요. 제멋대로 흩어져 있던 귀족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위협하면서 자기 발 아래 하나로 모읍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병부대 중 하나인 마케도니아 펄랑크스를 창설하죠. 기존 그리스 군대보다 훨씬 긴 창, 사리사로 무장시키고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전문 군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아테네의 동맹이었던 올린토스에 접근해서 아테네의 중요 거점인 암피폴리스를 넘겨주겠다며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동맹을 맺어버리죠. 이 모든 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 몇 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저 멀리 아테네에서는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진정한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거대한 힘, 아테네와 마케도니아의 운명이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암피폴리스입니다. 이 도시는요, 그냥 평범한 영토가 아니었어요. 뭐랄까, 이 거대한 체스판의 가장 중요한 칸, 천원 같은 곳이었죠. 스트리몬강 하구에 있어서 흑해로 나아가는 무역로를 총재할 수 있고 주변에는 배를 만들 최고급 목재와 금, 은 광산이 널려 있었습니다. 아테네한테 암피폴리스는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있으면 좋은 귀중한 자산이었어요. 하지만 내륙 국가였던 마케도니아에게 암피폴리스는 국가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바다로 나아갈 유일한 창문이자 경제적 번영의 열쇠였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한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한 도시를 두고 두 나라가 부여하는 가치의 무게가 하늘과 땅 차이였기 때문에 암피폴리스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의 핵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필리포스가 이렇게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힘을 키워나가는 동안 아테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이 무서운 위험을 감지하고 잠든 도시를 향해 불이야! 하고 외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야기의 전환점, 바로 데모스테네스가 무대 중앙으로 나서는 순간입니다.
당시 아테네가 딱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던 거네요. 저 북쪽 촌놈인 줄 알았던 애가 갑자기 헐크가 돼서 나타났는데 우리 이제 어떡하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에이 설마 제가 뭘 어쩌겠어 하고 얕보거나 말로 잘 구슬려 보면 되겠지 뭐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은 전쟁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이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 했죠. 바로 이때 데모스테네스가 기존의 모든 접근법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해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의 대답. 그게 바로 그의 첫 번째 필리포스 탄핵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은요, 그냥 필리포스 나쁜 놈 막아야 합니다. 이런 수준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아테네의 외교 정책, 군사 전략, 심지어 시민들의 정신 상태까지 이 나라 자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거의 혁명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무기, 즉 새로운 웅변수를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웅변수를 주도하던 이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의 연설은 뭐랄까 잘 만들어진 예술작품, 박물관에 있는 대리석 조각상 같았어요. 완벽하고 우아하고 아름답죠? 근데 그걸로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데모스테네스는 그런 한가한 예술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위기의 순간, 전쟁터, 대장간에서 막 벼려낸 뜨거운 칼과 같았죠. 거칠고 날카롭고 당장 적의 심장을 꿰뚫기 위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이상 대신에 구체적으로 군대를 몇 명, 함선을 몇 척 보내야 하는지 계획을 제시했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지 말고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연설 안에는 필리포스에 대한 불같은 증오와 아테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공존했고 동시에 이 감정들을 뒷받침하는 얼음처럼 차가운 상황 분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열정과 이성의 결합이야말로 청중들을 안일한 잠에서 깨워서 행동하게 만드는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겁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데모스테네스가 아테네 시민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외친 한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평화와 안일함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고 결정을 미루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값싼 희망에 기댈 시간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이제 벼랑 끝이라는 절규였던 셈이죠. 데모스테네스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추상적인 경고는 안타깝게도 곧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서 아테네의 턱 밑까지 찾아옵니다. 필리포스가 마침내 그의 칼끝을 북부 그리스의 강자였던 올린토스로 향했을 때 이론으로만 떠들던 위협은 이제 아테네가 풀어야 할 실제 시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상황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올린토스라는 도시, 원래는 아테네를 배신하고 필리포스랑 한편이었거든요. 그런데 필리포스의 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 거라는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다음은 우리 아냐? 싶어서 부랴부랴 옛날 원수였던 아테네한테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절박하게 손을 내민 거죠. 이로써 데모스테네스의 경고는 현실이 됐고 아테네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필리포스가 올린토스를 점점 조여오는 동안 데모스테네스는 총 3차례에 걸쳐 연단에 섭니다. 이 연설들은 상황이 악화될수록 점점 더 절박하고 또 그 내용도 깊어지죠. 첫 연설에서는 당장 군대를 보내자는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는 올린토스를 돕는 게 무슨 남을 위한 자선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이건 우리 집 담벼락이 무너지기 전에 이웃집에 난 불을 끌어가는 것과 같은 철저한 자기보존 행위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만약 올린토스가 무너지면 필리포스와 우리 사이를 박아줄 방벽이 사라지고 다음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앞마당인 아티카가 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인데요. 데모스테네스의 정치 철학을 깊이 분석하는 대목입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올린토스 연설에서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서 운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티케, 즉 운명의 힘을 절대적인 거라고 믿었어요. 인간은 그저 운명이 정해준 길을 따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데모스테네스는 이런 수동적인 운명론의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신들이 우리에게 티케, 즉 행운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카이로스,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만 주어지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명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데모스테네스의 철학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이야,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응원이 아니에요. 필리포스가 계속 이기는 건 걔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가 매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냉철한 분석인 거죠. 그리고 우리 아테네의 티케, 즉 잠재적인 행운은 필리포스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위대하다. 왜? 우리는 정의와 자유라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 싸우니까. 단,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테네 시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나설 때만 그 위대한 운명이 우리 편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건 시민들에게 운명의 주인이 되라고 촉구하는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모스테네스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저 북쪽의 필리포스가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한 적은 바로 아테네 내부에 있었죠. 오랜 평화와 번영에 익숙해져 버린 시민들을 설득해서 전쟁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에 따르는 희생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데모스테네스는 깨닫게 됩니다. 외부의 적인 필리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의 적인 아테네의 무관심이라는 괴물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요. 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린 안일함,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이기심, 공동체의 미래보다는 개인의 안락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 그는 이 정신적인 타락이야말로 필리포스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포스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펴기 전에 먼저 아테네 시민들의 영혼 자체를 바꿔야만 했던 겁니다. 당시 아테네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테오리카 기금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공짜 돈, 이걸로 축제 즐기세요 하고 주는 돈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돼서 나라에 비상이 걸려도 군사비로 쓸 수 없게 법으로 막아놨다는 겁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 지킬 국방 예산은 20인데 시민들 오락 비용은 80이에요. 데모스테네스는 바로 이 지점을 통렬하게 비판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아테네가 현실을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요. 데모스테네스는 시민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울을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아테네라는 거울이죠. 옛날 페르시아 전쟁 때 우리 조상들은 사적인 부를 탐하지 않고 직접 노를 잡고 창을 들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집은 소박했지만 아크로폴리스 같은 공공건물은 세상에서 가장 웅장했다. 그런데 지금의 아테네는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 국가 재산을 나눠 먹기에 바쁘고 시민들은 용기를 잃고 용병에게 국방을 맡기고 있다. 공공건물은 낡아가는데 부자들의 저택은 날마다 화려해진다. 국가는 스스로의 정신과 활력을 갉아먹으면서 부유해지고 있다는 그의 비판은 당시 아테네 사회의 전곡을 찌르는 아픈 말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통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자신의 궁극적인 과업이 그냥 민회에서 연설로 경쟁 정치인을 이기거나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진짜 싸움은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 그들의 영혼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공동체의 영광과 미래를 위한 희생과 의무감으로 대체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한 국가의 무너진 도덕적 등뼈를 다시 벼려내는 위대한 과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것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진실되다 하더라도 너무 늦기 전에 한 국가 전체의 영혼을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데모스테네스의 이 고독하고도 위대한 투쟁은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올린토스의 비극적인 운명과 이후 더욱 격화되는 아테네와 필리포스의 대결로 이어지며 다음 이야기의 무거운 서막을 엽니다. 베르너 예거가 쓴 데모스테네스라는 책은요, 한 명의 정치가가 가진 생각이 어떻게 시대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대단한 지적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을 따라서
평화라는 그럴듯한 가면 뒤에 숨어 있던 거대한 야망, 그리고 그 야망에 맞서서 도시의 자유를 지키려고 했던 한 남자의 처절한 투쟁을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이건 그냥 옛날 정치인들끼리 말싸움한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제국의 야망과 한 도시의 자유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었던 전쟁의 서막입니다. 기원전 346년에 필로크라테스 평화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아테네 시민 대부분은 드디어 전쟁이 끝났구나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근데요, 딱 한 사람, 데모스테네스만큼은 그 평화조약 이면에 숨겨진 아주 날카로운 칼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이 조약은 평화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테네의 자유를 서서히 올가매는 족쇄였고 더 교활하고 위험한 전쟁의 시작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이 조약은 갈등의 끝이 아니라 필리포스라는 거대한 야망에 맞서 싸워야 하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 한 사람의 꺾이지 않는 의지가 평화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던 도시 전체를 뒤흔들어서 저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우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건 바로 데모스테네스라는 한 인물이 가진 말의 힘, 그리고 그 신념이 가진 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기원전 346년 필로크라테스 평화조약이 막 체결된 직후의 아테네입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왜 모두가 반기는 이 평화를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봤을까요? 그 기만적인 평화의 실체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필로크라테스 평화 조약은요, 사실 아테네 입장에선 정말 굴욕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약의 결과로 아테네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인 신성동맹회의에 앉아서 자신들의 적이었던 필리포스가 아테네의 명예와 이익을 대놓고 짓밟는 걸 그냥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거든요. 겉으로만 평화였지 실제로는 필리포스의 지배력을 그리스 세계 전체가 공인해준 꼴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아테네가 자기들 손으로 적에게 그리스의 패권을 넘겨준 거나 다름없었어요. 평화조약에 찍은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필리포스는 바로 자신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타임라인의 흐름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이 조약을 더 큰 팽창을 위한 발판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346년 조약으로 얻은 권위를 이용해서 그리스 중심부를 장악하죠. 그리고 344년까지 북쪽 국경을 안정시키면서 후방의 위협을 싹 제거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칼날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343년의 에우보이아, 그리고 342년의 트라피아 입니다. 전부 아테네의 무역과 식량 공급에 치명적인 곳들이죠. 그의 모든 움직임은 아주 치밀한 계산 아래 아테네를 고립시키고 약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전략의 일부였던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데모스테네스가 평화에 관하여라는 연설을 하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당장 전쟁을 하자고 선동하지 않아요. 지금은 싸우기에 최악의 시기라는 걸 아주 냉정하게 인정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 굴욕적인 조약을 협상했던 자기 정적들한테 모든 책임의 화살을 아주 교묘하게 돌리면서 나중을 위한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정치적인 천재성이었어요. 섣불리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에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예거가 지적했듯이 데모스테네스에게는 과거를 비난하는 값싼 영광보다는 미래의 승리를 위한 냉철한 준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베르너 예거는 데모스테네스에게서 과거 아테네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모습을 봅니다. 진짜 리더란 뭘까요? 바로 대중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태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들을 격려해서 일으켜 세우고, 반대로 분노에 휩쓸려서 무모한 행동으로 치닫고 있을 때는 그들을 억제해서 파멸을 막는 것. 데모스테네스는 바로 이 역할을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테네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하긴 하지만 그 분노가 섣부른 전쟁으로 이어져서 도시를 파멸시키지 않도록 아주 정교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정치 기술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필리포스와의 외부적인 갈등이 아테네 내부에 아주 격렬한 전쟁으로 번져나갑니다. 이건 단순히 정책을 두고 벌이는 대결이 아니었어요. 아테네의 미래를 걸고 벌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비전, 그리고 두 명의 위대한 연설가 사이의 숙명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아테네의 미래가 이제 두 거인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냉철한 현실주의자 아이스키네스가 있었어요. 그는 필리포스의 힘을 거스를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아테네가 그 현실에 맞춰서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죠. 다른 한쪽에는 불타는 열정으로 저항을 외친 데모스테네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리포스와의 타협은 아테네의 명예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고, 필리포스는 언젠가 반드시 아테네를 집어삼킬 실존적인 위협이었어요. 예거는 데모스테네스의 연설 스타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말은 그냥 논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서 도저히 억누를 수 없는 열정과 분노가 담긴 거대한 경륜이었던 거죠. 그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감정적으로 동요하면서 그의 신념에 전염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반면에 아이스키네스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를 펼쳐나갔죠. 그의 연설은 격정적인 감정보다는 냉철한 설득력에 호소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전장에 지쳐있던 아테네 시민들한테는 아이스키네스의 차분하고 이성적인 목소리가 데모스테네스의 그 불같은 외침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길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제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선 두 남자의 인격과 신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면전이었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아이스키네스가 필리포스의 돈에 매수된 반역자라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 확신은 그의 모든 연설에 맹렬한 공격성을 불어넣었고 아이스키네스를 매국노로 낙인 찍었죠. 반면에 아이스키네스는 데모스테네스를 위험한 전쟁광으로 몰아가면서 그의 열정을 아테네를 파멸로 이끌 광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 둘의 대립이 아테네 정치판 전체를 두동강 내버린 겁니다. 아테네가 이렇게 내부 분열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필리포스는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는 아테네의 분열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리스 전역에서 소리 없는 팽창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체스판에서 둔 첫 수와 같았어요. 에우보이아는 아테네 바로 코앞에 있는 섬이거든요. 이곳을 장악한다는 건 아테네의 해상 무역로를 통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필리포스는 아테네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면서 날 무시할 수 없을걸 하는 명백한 신호를 보낸 거죠. 아테네의 모든 배, 모든 식량이 이제 필리포스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경고였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포스는 서쪽의 에피루스로 눈을 돌립니다. 그곳의 왕을 몰아내고 자기 처남을 왕자에 앉혔어요. 이 교활한 한 수로 그는 자기 서쪽 국경을 완벽하게 안정시켰고 이제 뒤를 걱정할 필요 없이 오직 아테네가 있는 남쪽으로 진격하는 데만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의 모든 군사 행동은 다음 단계를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던 거죠. 이거야말로 필리포스의 전략적인 천재성과 아테네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흑해에서 들어오는 곡물 수입은 아테네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필리포스는 이제 아테네를 굶겨서 굴복시킬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이건 그냥 영토를 좀 넓힌 게 아니라 아테네의 생명줄을 자기 손에 쥔 거나 다름없었어요. 힘의 균형은 필리포스에게 유리하게 아주 급격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영토만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그의 군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고 해군력도 무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테네의 동맹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었죠. 시간은 명백히 필리포스의 편이었고 데모스테네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다른 정치인들이 연단 위에서 입으로 싸우는 동안 데모스테네스는 직접 발로 뛰었습니다. 이 표는 그가 필리포스의 팽창을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외교 활동을 펼쳤는지를 보여주죠. 그는 그리스 전역을 여행하면서 필리포스에 대항할 연합전선을 만들기 위해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습니다. 펠로포네소스에서는 미래의 동맹을 다지고 메가라와는 동맹을 맺어서 아테네로 향하는 육로를 막았고 필리포스의 심장부인 트라키아 근처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그를 견제했죠. 그는 정말 행동하는 정치가였습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데모스테네스가 마침내 아테네 시민들의 안일함을 산산조각내고 여론을 전쟁 쪽으로 돌아서게 만든 역사의 길이 남을 그 명연설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 연설이 논쟁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더 이상 필리포스가 한 개별 행동을 분석하지 않아요. 그는 필리포스라는 인간의 본성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아테네인들한테 이렇게 외친 거죠.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지지 마시오. 뱀이 독을 품고 있듯이 그의 본성 자체가 바로 탐욕, 즉 플레오넥시아입니다. 그런 존재와는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논쟁은 필리포스가 조약을 어겼나가 아니라 저 탐욕스러운 야수와 평화가 과연 가능한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바뀌었고, 이 새로운 프레임은 아테네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3차 필리포스 탄핵 연설이 등장합니다. 베르너 예거가 이렇게 극찬했듯이 이 연설은 그리스 웅변술의 정점이라고 평가받죠. 이 중간 데모스테네스의 주장은 아테네의 정치를 넘어서 모든 헬라스인들의 가슴을 울리는 자유의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열되어 있던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그리스 민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의지로 묶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연설의 천재성은 그 완벽한 구조에 있습니다. 먼저 그는 충격적인 전제를 던져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인들의 현실 안주를 정면으로 깨부수는 거죠. 이어서 그는 위협을 그냥 보고만 있는 다른 그리스 도시들을 질타하면서 아테네의 책임감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자유와 명예라는 가치에 호소해서 감정적인 동질감을 만들어내죠.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 즉 자금, 군대, 그리고 범헬라스 연합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처럼 완벽한 논리의 흐름 앞에서 평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데모스테네스는 전쟁을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예거는 이 연설의 힘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합쳐진 데서 나온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에토스, 즉 우리는 마라톤에서 싸웠던 자유의 수호자들이다 라는 도덕적인 권위, 그리고 파토스, 즉 저 야만인에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것인가 하는 원초적인 분노와 자부심입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아테네의 영광스러운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도덕적인 명분을 세우고 에토스, 동시에 시민들의 자존심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파토스, 행동을 이끌어낸 거죠. 이성과 감성의 이 강력한 결합, 이게 바로 아테네 전체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사학의 걸작이 가져온 구체적인 정치적, 군사적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데모스테네스의 말이 어떻게 현실을 바꾸었는지 그 기적 같은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의 연설에 감동받은 그리스 도시들이 하나 둘씩 반마케도니아 전선에 합류하기 시작했거든요. 과거 아테네의 제국주의에 반발해서 떠났던 키오스와 로도스가 돌아왔고, 필리포스의 직접적인 위협에 처해 있던 비잔티움이 손을 잡았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직접 펠로포네소스를 누비면서 코린토스, 아카이아 같은 전통적인 강자들을 설득했고, 심지어 과거 필리포스의 영향력 아래 있던 국가들마저 아테네의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했던 아테네가 이제 필리포스에 맞서는 거대한 반마케도니아 연합의 중심으로 우뚝 선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데모스테네스 한 사람의 의지가 이뤄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340년 3월 이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새로운 헬라스 동맹 조약이 아테네에서 공식적으로 체결된 거죠. 이것은 데모스테네스가 수년간 지치지 않고 쏟아부은 노력의 정점이자 그의 저항 정책이 마침내 아테네의 공식적인 외교 노선으로 채택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분열된 그리스를 자유라는 깃발 아래 다시 한번 하나로 묶었죠. 그의 신념과 웅변이 마침내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 통일된 저항이 가져올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필리토스와의 전면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가 다시 한번 자유를 위해 뭉쳤지만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거대한 충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르너 에거의 책이 들려주는 데모스테네스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위대한 웅변가의 일대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르는 그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한 문명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벌였던 정말 처절한 투쟁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필리포스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쓰러져가던 그리스 폴리스 세계의 마지막 불꽃,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던 데모스테네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상과 현실, 또 명예와 패배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모든 것이 터지기 일보 직전 가장 아슬아슬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수년간에 걸친 데모스테네스의 경고와 외교적인 노력이 마침내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요. 그는 이제 아테네 시민들, 아니 모든 그리스인들의 영혼을 향해서 최후의 외침을 던져야만 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베르노에거는 데모스테네스의 제3차 필리포스 탄핵 연설을 그냥 평범한 정치 연설로 보지 않아요. 그는 이 순간을 수백 년 동안 서로 싸우고 경쟁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헬라스라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깨닫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으로 포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전까지 그리스 민족이라는 건 그냥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좀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웠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냥 아테네 사람, 스파르타 사람, 테베 사람으로 나뉘어 있었죠. 하지만 데모스테네스는 이 연설을 통해서 필리포스의 위협이 특정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적인 삶의 방식 전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역설합니다. 바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분열되어 있던 그 영혼들이 비로소 하나의 공동의 의지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대체 이 연설이 얼마나 강력했길래 그랬을까요? 예거는 이걸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에 비유합니다. 이전에 그가 던졌던 수많은 경고와 주장들이 제1주제, 제2주제였다면 이 제3차 필리포스 탄핵 연설은 그 모든 걸 하나로 아우르는 장엄한 피날레 같았다는 거죠. 그는 단순히 필리포스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이 싸움을 영토나 이권 다툼이 아니라 자유와 예속, 정의와 불의 사이의 도덕적 의무의 문제로 격상시켰습니다. 시민들 가슴에 분노와 자긍심이라는 불을 지피는 열정적인 감정, 즉 파토스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일관되게 이 위험을 경고해온 나야말로 이 위기를 말할 자격이 있다는 도덕적 권위, 즉 에토스를 확고히 한 거죠. 이 연설은 그러니까 논리와 감정 그리고 연설가의 인격까지 완벽하게 결합된 그리스 웅변술이 나온 최고의 예술작품이었던 셈입니다. 이 교향곡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분명하고도 무서운 거였습니다. 필리포스는 그냥 국경 좀 넓히려는 야심 많은 군주가 아니라는 것. 그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핵심 가치, 즉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치와 자유를 아예 뿌리 뽑으려는 것이라는 선언이었죠. 이건 단순한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위협이었던 겁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이 싸움이 아테네만의 생존 투쟁이 아니라 모든 헬라스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걸고 맞서야 할 운명적인 대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데모스테네스의 목소리는 마침내 잠자던 그리스 세계를 깨웠습니다. 그의 웅변에 자극받은 도시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위태롭지만 필사적인 동맹이 만들어지면서 드디어 역사의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그냥 멋진 말의 향연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직접 발로 뛰면서 자신의 말을 현실로 만들어냈어요. 그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각 도시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정말 대단한 점은요. 과거에 아테네 제국의 횡포에 맞서 싸웠던 키오스나 로도스 같은 강력한 해상 국가들까지 동맹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과거의 원한과 불신을 뛰어넘는 필리포스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만 가능한 거의 기적과도 같은 외교적 성과였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340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범그리스 동맹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면서 필리포스와의 전면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카이로네아에서 맞붙은 두 군대는요, 단순히 군사력의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예거의 통찰처럼 이건 뭐랄까,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세계관, 두 개의 정치 체제가 벌인 운명적인 충돌이었죠. 한쪽에는 각 도시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모인 평등한 국가들의 연합, 폴리스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힘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데모스테네스 같은 웅변가의 설득에서 나왔죠. 반대편에는 단 한 사람,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힘은 혹독한 훈련과 철저한 규율로 다져진 직업 군대에서 나왔고요. 이 전투는
폴리스라는 낡았지만 고귀한 이상과 제국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그리스 동맹에게는 참혹한 재앙이었습니다. 예거의 이 문장은 카이로네이아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정말 한마디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이 패배로 수백 년간 이어져온 폴리스 중심의 고전기 그리스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도시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거대한 제국과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헬레니즘 시대가 옴뜨기 시작한 거죠. 그리스의 자유는 죽고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태어난 겁니다. 예고가 사용한 균열이라는 비유가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카이로네이아에서의 패배는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지각판이 쩍 갈라지듯이 이전의 세계와 이후의 세계를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단절시켜버린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이 균열 너머로 폴리스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치의 이상은 사라지고 거대한 제국의 신민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서구 문명의 물줄기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이로네이아의 군사적 패배 이후 수년이 지났습니다. 필리포스는 암살당했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죠. 아테네는 침묵 속에서 굴종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데모스테네스는 전쟁터가 아닌 아테네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사소해 보여요. 크테시폰이라는 사람이 데모스테네스는 국가에 큰 공을 세웠으니 그에게 금관을 수여합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그의 오랜 정적인 아이스키네스가 그 제안은 법 절차에 어긋나요 라면서 크테시폰을 고발한 거죠. 하지만 아테네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진짜 피고는 크테시폰이 아니라 데모스테네스라는 걸요. 그리고 진짜 혐의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 그의 대마케도니아 정책이 결국 아테네를 패배로 이끈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스키네스는 이 재판을 통해서 데모스테네스를 역사적인 패배자로 아예 낙인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재판에서 데모스테네스가 행한 변론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꼽히는 관하여입니다. 그는 이 연설에서 자신에게 씌워진 법률적인 혐의를 해명하는 걸 넘어서요, 이 재판을 자신의 전생에 그리고 아테네가 걸어온 길이 과연 옳았는지를 묻는 하나의 역사적인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연설의 시작부터 그는 재판의 본질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묻지 않아요. 대신에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위대한 역사를 가진 도시 아테네가 폭정이 밀려오는 걸 보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만 했는가? 라고 말이죠. 그는 아테네에게 저항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아테네의 운명이자 명예였다는 걸 다시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데모스테네스의 수학적 전재성이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그는 적장인 필리포스를 끌어들여서 아주 극적인 대비를 만들어내요. 필리포스조차 자신의 야망과 명예를 위해서 눈을 잃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했는데 하물며 위대한 아테네가 자신들의 자유라는 훨씬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해 그 정도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 했다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냐고 되묻는 겁니다. 적의 집념을 오히려 아테네의 명예를 자극하는 도구로 써버리는 정말 놀라운 논리죠. 바로 이 부분이 연설의 심장입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그는 선택의 정당성은 결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싸워서 지는 불행을 겪었을 지언정 싸워보지도 않고 자유를 내주는 그런 비굴함을 선택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아테네의 역사와 정신에 합장한 유일한 길이었다고 역설하는 거죠.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패배의 책임감을 덜어주고 그 대신 명예로운 저항을 선택했던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결과는 데모스테네스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배심원들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이스키네스는 참패의 수치심 속에서 아테네를 영원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역사의 법정에서 데모스테네스는 자신의 투쟁이 옳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완벽한 도덕적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도덕적 승리가 냉혹한 정치적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미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거든요. 데모스테네스 생의 마지막 장은 한 위대한 이상주의자가 거대한 현실에 힘합해서 쓰러져가는 비극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비극처럼 그의 마지막은 운명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꺼져가던 그리스의 자유에 대한 희망을 잠시 되살렸어요. 늙은 데모스테네스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마지막 반란, 라미아 전쟁을 이끌었죠. 하지만 희망은 짧았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패배했고 공교롭게도 그날이 바로 카이로네이아의 치욕을 되새기는 기념일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압력에 굴복한 아테네는 자신들의 가장 위대한 웅병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성한 포세이돈 신전으로 피신한 그를 마케도니아 군인들이 포위하자 그는 적의 손에 잡혀 수치를 당하느니 필기구에 숨겨온 독을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저항은 말이 아닌 죽음 그 자체였던 거죠. 예거의 분석에 따르면요, 그의 자결은 결코 절망이나 패배감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폭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의 마지막 의지 표현이었고요. 평생을 바쳐 외쳤던 단 하나의 이상, 즉 조국의 자유를 위한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향한 비극적인 서사시였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역사는 이토록 비극적인 삶을 산 데모스테네스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예거는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이 바로 데모스테네스를 둘러싼 역사적 평가의 핵심입니다. 그는 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막으려 한 시대착오적인 반동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폴리스라는 고귀한 이상을 끝까지 지키려 한 영웅이었을까요? 그의 투쟁은 어차피 질 수밖에 없는 무모한 저항이었을까요? 아니면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한 국가의 살아있는 양심의 외침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패배했으니까 실패한 정치인일까요? 아니면 때로는 실패할 가치가 있는 위대한 대의도 존재하는 걸까요? 그의 사후 수십 년이 흘러서 아테네는 그의 동상을 세워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예거는 이 동상을 묘사한 고대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동상에 새겨진 데모스테네스의 얼굴은 승리한 영웅의 환희에 찬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얼굴에는 평생의 투쟁이 남긴 고난의 그림자와 근심의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후대의 아테네인들조차 그의 삶을 성공신화가 아닌 숭고한 고통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렸던 거죠. 그의 위대함은 승리가 아닌 그가 짊어져야 했던 고뇌의 깊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거가 내리는 최종적인 평가일 겁니다. 데모스테네스는 수세기 동안 그리스 문명을 규정했던 정치적, 도덕적 이상, 즉 자유로운 폴리스라는 가치가 지닌 힘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불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리스 정신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형태로 타오르지 못했죠. 그는 한 시대의 끝을 온몸으로 살아낸 최후의 증인이었습니다. 결국 예거는 우리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사라져가는 대의에 대한 데모스테네스의 평생에 걸친 헌신은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은 비극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 그의 삶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영광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